한 페이지. 이제 포트폴리오.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해가지고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자. 이게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이제 칠판을 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써볼게요. 포트폴리오. 자, 먼저 포트폴리오 이제 기본 개념 목적이 뭐냐면요.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해가지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위험을 절감하자, 위험을 감소시키자고자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가 자기 돈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안정적인 10%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군데에다만 투자하면 잘 되면 더 많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되면 수익이 훨씬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A, B, C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해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A에서 수익률이 3이 줄어들면 똑같은 사건에 의해서 B는 수익률이 더 커지고, 이런 식의 조합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공장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선풍기 만드는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절에 따라서 수익률이 들쭉날쭉하는 거 당연하겠죠. 여름철에는 막 수익률이 엄청 높아지다가 가을 넘어서면 이제 아예 또 수익률이 없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공장에서 생산 라인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전기장판 만드는 생산 라인을 만들었어. 그러면 여름이 되면 선풍기에서 수익률이 많이 나오고 전기장판은 거의 안 팔리겠죠. 반대로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면 선풍기 수익률이 거의 없고 전기장판은 수익률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사건 변수에 의해서 한쪽은 수익률을 까먹으면 다른 쪽은 수익률을 더 벌어서 채워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지금 그 말하고 있어요. 그 말.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생기는데 A는 수익률이 줄어. 근데 B는 커지고 C도 커지고 D는 까먹고, 이렇게 조합을 잘 해나가면 당초 투자자가 원했던 수익률 10%를 기준으로 봤을 때 편차가 최소화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요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목적이다 이거죠. 이거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게 이게. 다음 두 번째, 이제 가장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뭐 간단한 건데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했으니까, 그럼 도대체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험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위험의 종류. 자,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을 어떻게 다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총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분산 투자 구성 조합을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투자에 수반되는 총 위험이 이렇게 감소한대요. 그런데 아무리 분산 투자를 다양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파란색 밑으로는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데요. 그러면 분산 투자를 N개만큼 한다라고 했을 때 투자에 수반되는 총 위험이 이만큼이다. 이만큼. 자, 그런데 분산 투자 조합을 하나씩 더 늘려나가요. 이렇게 더 늘려나가. 그런다 하더라도 이 파란색 밑에 있는 파란색 화살표는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자, 이 화살표 위험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산 투자 조합을 다양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 위험은 제거시킬 수 있다 없다? 제거시킬 수 없다. 요걸 갖다가 제거 불가능한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체계적 위험. 체계적인 위험은 어떤 게 있냐면요, 전쟁이 터졌다,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다, 뭐 북미 간의 갈등이,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떤 무역 갈등이,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은 개인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제거할 수 없다.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그런데 이제 이 파란색 위쪽에 있는 이 빨간색 위험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 조합을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점점 감소하죠. 그럼 제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제거 가능하죠. 이런 위험을 제거 가능한 비체계적 위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체계적 위험은 어떤 거냐면, 경영자가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뭐 안정화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 경영자가 어떤 독선적인 어떤 경영으로 인해서 어떤 노사 갈등이 생기고 직원들의 이직률도 높아진다.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이 모든 부동산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개별적인 문제죠.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제거 가능하잖아요. 무슨 위험이란다? 비체계적인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 2, 3, 4가 나와요. 1, 2, 3, 4가. 그 중에 오답이 3번에서 제일 많이 나왔는데, 자,
분산 투자 조합을 다양하게 구성할수록 투자에 수반되는 비체계적인 위험이 점점 감소한다. OX. 오죠. 체계적인 위험이 점점 감소한다. OX. 여기서 오답이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 체계적인 위험은 감소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어디? 분산 투자 조합을 다양하게 할수록 투자에 수반되는 총 위험이 점점 감소한다. OX. 이거 O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체계적인 위험은 감소하지 않지만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에 둘이 합친 위험은 점점 감소한다. 이게 총 위험이에요. 맞고요. 근데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모든 위험은 점점 감소하게 된다. OX. 안 되는 거 아시죠? 모든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은 비체계적인 위험만 감소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인 위험마저도 전부 다 감소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틀려요. 네. 다음. 요즘에는 상관계수도 많이 건드려줍니다. 상관계수. 이제 표를 하나 그려놓을 테니까 요약지 기퉁이 어디 있는가에다가 설명 들으면서 그려놓으세요. 이제 분산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요. 분산 투자. 자, 첫 번째 조합은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 두 번째 조합은 현대자동차하고 삼천리 자전거 할 거예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저기 포트폴리오 목적은 인생 한방이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예. 네. 이렇게 조합을 해서 위험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디 1번 포트폴리오하고 2번 포트폴리오하고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느낌이 안 오죠? 우리 기름값까지 야 그래 그냥 할게요. 내가 그래 너무 과대평가를 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수익률의 변동 양상을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랑 값이 큰지 작은지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위험 감소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건지 한번 볼 거예요. 우리 유가 변동 한번 해볼게요. 기름값이 엄청 비싸진대. 그럼 자동차 타고 다니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기름값이 높아지면 현대자동차 매출 수입 줄겠죠. 기아 자동차도 매출 수입 같이 줄죠. 예, 그러면 이런 조합은 수익률이 커지면 같이 커지고 작아지면 같이 작아지는 이런 조합 아닌가요? 서로 수익률 변동이 서로 유사해요, 상이에요? 유사하죠. 그럼 상관관계가 서로 양해관계, 음해관계. 양해관계 나타나겠죠. 커지면 같이 커지고 작아지면 같이 작아지니까 같이. 그럼 둘의 상관성이 너무 높은 거죠.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런 조합은 위험 감소 효과는 커져야 작아져요? 위험 감소 효과는 작아지죠. 작아지죠. 다음 현대차 삼천리는 기름값이 높아지면 현대자동차 매출 수입 줄죠. 반면에 자전거는 매출 수입 커지죠. 그렇죠? 그럼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유사해요, 상이하게 나타나요? 상이하게 달리 나타나죠. 양해관계, 음해관계. 음해관계 나타나요. 그럼 이런 경우는 상관성이 서로 낮대. 연관성이 낮대. 수익률의 연관성이. 이런 조합이 위험 감소 효과는 커져야 작아져요. 오히려 커지겠죠. 이 표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표 해석을. 일단 우리 이제 저기 64페이지 요약도 좀 잠깐 볼 거예요. 아니 잠깐만 하나만 더 설명하고요. 일단 하나만 더. 다음 이제 상관계수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제 무슨 말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 자, A와 B를 분산 투자 조합을 하려고 하는데 둘 사이의 상관성이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두 놈의 수익률의 변동이 100%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X라는 사건이 생기면 A는 수익률이 4가 커진대요. X라는 사건이 있어 B도 정확하게 수익률이 4가 커진대요. 100% 일치하죠. Y라는 사건이 생기면 A는 수익률이 7이 감소한대. B도 정확하게 7이 감소한대. 자, 이런 조합이 나타나 버리면 이런 조합은 두 투자 대안의 수익률의 변동이 완벽하게 100% 일치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A에다 몽땅 투자하든지 B에 몽땅 투자하든지 반반 나눠 투자하든지 아무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위험 절감 감소 효과 전혀 발생한다 안 한다. 이게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위험 감소가 전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위험 감소 효과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번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해볼게요. 마이너스 1.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수익률의 변동이 정반대로 나타난대요. A는 X라는 사건에 의해서 수익률이 사가 커지면 X라는 사건에 의해서 B는 정확하게 수익률이 사가 준대. 정반대죠? 그렇죠? 그러면 0이야 0. Y라는 사건이 생기니까 A는 수익률이 7이 줄어드는데 그 사건에 의해서 B는 정확하게 7이 커진대. 역시 0이야. 이 0은 뭐냐면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 투자자가 당초 목표했던 수익률 10%를 기준으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위험을 0까지 완벽하게 제거 가능한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 라고 시험에 안 나오고요. 앞에 이제 뭐가 붙어요. 그냥은 안 나와요. 앞에 어떤 말이 붙으면 맞고 어떤 말이 붙으면 틀리게끔 나오는데 앞에 체계적 위험을 0까지 제거할 수 있다.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럼 틀리죠. 뭐라 붙어야 돼요? 비체계적인 위험을 0까지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고 체계적인 위험을 0까지 제거할 수 있다 하면 틀리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요.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위험 감소 효과는 커지죠. 근데 상관계수가 높아질수록 위험 감소 효과는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근데 상관계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플러스 1만 아니라면 위험 감소 효과는 조금이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면 전혀 위험 감소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플러스 1만 아니라면 위험 감소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긴 있는데 이왕이면 상관계수가 낮아질수록 위험 감소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지문 좀 볼 거예요. 지문. 어디 이제 7번, 8번, 9번을 좀 볼 건데요. 64페이지 7, 8, 9. 7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1보다 작을 경우 밑줄. 상관계수가 플러스 1보다 작을 경우. 지금 요약집 64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 잠깐만. 위험 절감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려면 상관계수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 1이 돼야지 안 나타나죠. 근데 1보다 작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험 절감, 감소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틀렸어요. 네. 8번 9번 중요합니다. 8번. 자, 두 개의 투자 자산의 밑줄.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밑줄. 지금 8번 하고 있어요. 얘는 현대 기아예요? 현대 삼천리예요? 현대 삼천리죠, 지금. 상관계수는 양의값이에요? 반대로 나타나는데 음의값이 틀렸죠? 이런 조합은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져, 커져? 커지죠? 다시 정리합시다. 지금 8번 지문은요. 현대 자동차하고 삼천리 조합이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양의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 음의 관계. 이런 관계일수록 위험 감소 효과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 9번. 투자 대안별 밑줄. 수익률의 변동이 유사한 추세. 얘는 현대 기아예요? 현대 삼천리예요? 현대 기아죠. 이런 애들은 상관관계 높잖아. 이렇게 있을 때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 아니지. 서로 유사한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르게 나타나는 조합이 더 좋겠죠?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학생들을 공부하면서 이 상관계수 가지고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상관계수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 표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예. 대답도 안 하네 이제. 대답도 안 해. 네. 이제 63페이지. 계속 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최적의 포트폴리오. 일단 이런 곡선이 하나 있어요. 자, 위로 올라가면 수익률이 점점 커지고 오른쪽으로 하면 표준편차 위험이 점점 커진대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원점이라고 할게요. 원점. 이제 고수업을 치는데 기본 이 원점 상태에서 이제 기본 3점이 났어요. 기본 3점이 났는데 여기서 수독을 하면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위험 부담은 전혀 없을까요? 없지. 수독하니까. 수독하면 끝나는데 뭐. 없죠? 네. 대신에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익도 전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끝나요. 수독하면. 근데
고스톱 치다가 한참 망설이다가 에이씨 고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고를 했어요. 고를 했잖아요. 에이씨 고 했잖아. 고. 근데 고를 기분 좋게 스마일 하고 고 한 게 아니고 에이씨 하고 고를 했어요. 그러면 고를 하긴 했는데 뭔가 흔쾌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으니까 앞에 뭐가 붙었어요? A씨가 붙었죠. 왜 그러냐 볼래요? 이 상태에서 수도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고를 하면 고박 쓸 위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찜찜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A씨라는 소리 나온 거야. 근데 고를 하면 위험만 커질까요? 아니죠. 왜 고를 고민하다가 A씨 하고 고를 했냐면 바닥에 8강이 깔렸는데 내가 지고 있거든. 근데 왜 A씨가 나왔냐? 옆에 놈이 지금 구사 2개를 먹어놨거든. 잘못 걸리면 고박을 쓸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A씨가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8강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고를 했다는 것은 위험만 커지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내가 고를 했을 때 만약에 고박을 쓰지 않고 내가 다시 점수를 나게 된다면 현재보다 6점이라는 점수를 추가적으로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고를 한 거였어요. 맞죠? 그러니까 위험만 커지는 건 아니에요. 수익도 따라오는 거죠. 다음 또다시 투고를 한다는 것은 고박의 위험이 커지죠. 대신에 위험만 커지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무엇도 수익도 보상 수익도 커지니까 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연결한 곡선을 뭐라 불러주냐면요.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2개를 잡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 효율적 프론티어 기본 개념. 무슨 특징이 있느냐? 개념. 두 번째, 효율적 프론티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우상향하는 형태를 띠고 있더라. 이렇게. 자, 먼저 한 장을 잠깐 먼저 넘기세요. 넘기셔가지고 동그라미 2번에 효율적 프론티어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맨 위에. 거기다가 가장 좋은 투자점 써봐요. 가장 좋은 투자점. 가장 좋은 투자점. 우리는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가지고 뭔가를 분석하려고 하거든요.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 근데 가장 좋다는 것은 여기 잠깐 책을 일단 나중에 보고 항상 위험과 수익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을 해야 되죠. 당연하지 뭐. 그죠? 위험을 가져가는 대신 보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보상으로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 부담하고 위험 부담하면 수익 가져가고. 그러면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은 똑같은 위험 부담을 하고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수익, 최저의 수익. 최고의 수익이죠. 다음, 동일한 수익을 가져가면서 부담해야 되는 최고의 위험, 최저의 위험. 최저의 위험.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기억. 효율적 프론티어는 가장 좋은 투자점이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위험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익. 가장 좋죠.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최저의 위험. 가장 좋죠. 을 연결한다. 그래서 굳이 사례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효율적 프론티어가 무슨 형태래요? 우상향. 어디 볼게요. 정말 우상향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맞죠? 그러면 곡선의 형태가 우상향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곡선상의 점들이 요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연결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이 이리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현재 상태에서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위험 부담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리 간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대신에 지금보다 뭘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 위험도. 그러면 결국은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한다는 것은 위험이 커질수록 수익도 커진다. 즉 위험과 수익은 비례 반비례.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는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상쇄. 비례를 상쇄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두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한테는 제가 1층에서 유리창 닦으라고 했어. 이 학생은
15층에서 유리창 닦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아, 이 사장님 왜 저만 비하고 저만 위험한 일 시키세요? 그렇게 불만을 표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이, 네가 잘하니까 그렇지. 대신 너는 내가 일당 더 챙겨줄게. 그게 바로 상세예요, 상세. 그러니까 위험이 크다면 위험 부담을 더 많이 하면 위험 부담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보상 수익으로 이 아픔을 달래주는 거 있죠? 까주는 거, 그걸 그냥 상세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용과 수익의 비례 관계 또는 이용과 수익의 무슨 관계? 상세 관계. 똑같은 용어로 쓰인다는 거. 네. 자, 근데 요즘 시험은 하나를 더 물어보기도 해요. 위험은 아까 우리가 체계적인 위험도 있었고 제거할 수 없는 체계적인 위험, 어쩔 수 없는 제거 가능한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요즘에는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라고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 더 물어보기도 해요.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데 수익과 비례하는 위험은 어떤 위험이 수익과 비례하느냐 이것도 물어봐요. 책에 뭐라고 써놨어요? 어디가 비체계적이야? 체계적이라고 써놨는데 체계적인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여기 1층에서 오늘 아침에 갑돌이가 유리창을 닦고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봤어요. A라는 사람 사무실이 50층이에요. 50층. 근데 갑돌이가 유리창을 열심히 닦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지금. 그래서 A가 갑돌이한테 물어봤어. 너 하루 일당 얼마냐 했더니 10만 원이래. 10만 원. 혹시 너 내일 시간 되냐? 했더니 내일 시간 된대. 그래서 A가 그랬어요. 내 사무실이 50층인데 내일 갑돌이 너가 와서 유리창을 닦아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갑돌이가 돈만 주면 하겠대. 아, 돈은 당연히 줘야지.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갑돌이한테 너 일당 10만 원이니까 내일 유리창 닦으면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닦아주라 라고 하면 갑돌이가 닦아주겠어요? 안 닦아주겠어요? 장난하냐고 그러겠죠. 10만 원은 오늘 10만 원이고 내일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일은 높이가 높기 때문에 위험이 커지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 그래서 당연히 내일 닦으면 상황이 다르니까 더 달라고 하겠죠.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추락 위험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 당연히 줘야 돼. 요거는 어쩔 수 없는 체계적인 위험이니까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되고, 그 다음 좀 더 달래요. 뭐냐 했더니 갑돌이가 오늘 친구들하고 저녁에 밤새도록 만나가지고 더 달래. 회에다가 참칼을 마시기로 했대. 참칼을. 이렇게. 참칼 뭔지 몰라요? 참이슬카스인데? 아, 맞다. 지역에 따라 술이 다르구나. 아무튼 참이슬카스예요. 밤새도록 참칼을 마시면 술이 덜 깨가지고 내일 일하면서 추락의 위험이 더 클지도 모르니까 더 달라. 자, 이건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어쩔 수 없는 위험이 아니에요. 술은 안 먹으면 위험이 안 생기는 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인 위험이죠. 자, 보세요. 위험이 커지면 그에 대한 보상 수익이 커지는 건 맞는데 비체계적인 위험이 커진다고 해서 보상 수익이 커지는 거 아니죠. 어떤 위험이? 체계적인 위험이 커져야지 보상 수익이 커지는 거거든. 따라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는데 모든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위험? 체계적인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예, 다음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앞장으로. 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유는 묻지도 않아요. 그림 하단부에 그림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접점 O, 교차점 X 그냥 써봐요. 일단 맨 밑에 그림에다가, 그림 옆에다 크게. 어디다 쓰나 어디다. 63페이지 맨 밑에 그림. 접점 하면 맞고 교차점 하면 틀리고 이렇게 일단 쓰세요. 예. 저기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두 곡선이 크로스 되는 점이 아니고 요거 두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 학개론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학개론이 주관식, 객관식이 섞이면 합격 절대 못합니다. 만약에
뭐가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지 그 과정을 설명하시고 그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공부하는 양이 엄청 나버린 거예요. 근데 마침 객관식이야. 객관식인데 학교를 보면 어떤 내용들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그 이후 과정들이 긴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객관식이니까 한 줄, 두 줄, 많아봐야 두 줄 반 사이에서 이 표현을 다 끝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긴 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 다감하죠. 그 다감을 활용하면 너무 좋은 거지. 예, 그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왜 이런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시험에 그냥 이렇게 나와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두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끝.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암기하면 돼요.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두 곡선이 뭐하는 점? 접점. 교차점 X 접점 O 끝.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됩니다. 다음 어디 이제 64페이지 다시 가보면 그 2번 지문 좀 볼게요. 자, 2번 지문.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부 마이너스 써놨죠. 마이너스가 뭐냐면요. 반비례. 정 또는 양 가로 열고 플러스가 비례고. 이게 맞아 틀려? 위험과 수익은 비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가 아니고 정이나 또는 양하고 가로 열고 플러스라고 해놔야 돼. 틀렸죠? 네. 다음 4번, 5번 다 마찬가지인데요. 체계적인 위험을 제거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냥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65페이지 화폐의 시간같이. 시간을 흘러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변할 수 있어요. 이자가 붙기도 하고 할인돼서 값이 깎아져 내려가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게 있는데 일단 먼저 현재란 게 있어요. 현재. 그 다음에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갭이 있고 미래란 게 있어요. 미래. 계산기 꺼내시고 현재 100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100원이라는 돈을 1년 동안 10% 이자율로 은행에 집어넣게 되면 원금 100원에 이자 10원부터 가지고 얼마가 되냐면 110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 110원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지 수식으로 보면요. 은행에 집어넣을 때는 원금 100원만 넣었어요. 근데 은행에서 당연히 1년 후에 찾으러 가면 원금 돌려주지 않습니까? 100원 곱하기 1이 얼마일까요? 100원이죠. 1이. 이 1은 뭐냐면 원금을 말해요. 원금. 항상 원금을 기준으로 하거든. 1. 근데 1만 주는 게 아니고 약속했던 만큼 뭘 주기로 했어요? 이자. 100원에 10원이란 것은 10% 맞아요? 10% 0.1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금 1에다가 이자 0.1을 더 받아. 그래서 원금 1, 100, 이자 0.1, 10 해서 110원. 따라서 그러니까 이자율 10%면 원래 원금에다가 1.1을 곱하면 되죠. 1.1. 이자율이 10%면 그냥 뭐 가로 열고 1 플러스 R에 가로 닫고 N승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자율이 10%면 1.1 곱하면 돼요. 이자율이 20%면 1.2 곱하면 되죠. 이자율이 10%면 1.1 곱하면 돼요. 근데 이자율이 10%인데 1년이 아니고 2년 이자율이래. 우리는 복리계산이니까 그러면 100원 곱하기 1.1, 100원 곱하기 1.1 몇 번 하면 된다? 2번. 한번 눌러봐요. 100원 곱하기 1.1 곱하기 1.1. 121원 되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예. 다음. 1년 후에 110원을 받을 수 있는 어음수표가 있어. 어음수표가. 110원을 받을 수 있는 어음수표가 있어요. 이걸 근데 110원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1년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돈으로 바꾸려고 하면 돈으로 바꿔주긴 바꿔줍니다만은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돈 바꾸러 왔기 때문에 온전하게 110원 다 주지 않고 속된 말로 까고 줘요. 할인하고. 그러면 할인율 10%라고 이렇게 하자. 할인율이.
그러면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되냐면 110원에서 10원을 할인하고 얼마 주는 거냐면 100원 주는 겁니다. 100원. 100원. 그러면 할인한다는 것은 금액을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110원을 기준으로 나누기 1 하면 얼마일까요? 곱하기 1이든 나누기 1이든 원금이야, 1은.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 근데 할인한다는 것은 금액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금액이 작아지려면 분모가 2를 기준으로 커지면 분모, 이제 결과치가 작아져. 그래서 할인율이 10%면 1에다가 10% 0.1을 더해서 1.1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110원 나누기 1.1 한번 쳐볼까요? 얼마 나오는지? 110원 나누기 1.1 눌러보세요. 100원 나와요?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할인율이 10%면 나누기 1.1, 할인율이 20%면 나누기 1.2. 한 번 할인하면, 그러니까 만약 할인율이 10%인데 1년이면 나누기 1.1 한 번, 2년이면 몇 번? 2번. 다시 해볼게요, 이제. 100원 치세요. 100원 치세요. 이자율이 10%래요. 그러면 곱하기 1.1 해야 되겠죠? 곱하기 1.1 한 번만 쳐봐요. 나왔죠? 근데 2년 후에 가치래. 그러면 곱하기 1.1 두 번 쳐야 되니까 한 번 더 누르면 되겠다. 곱하기 1.1. 됐죠? 그러면 이제 121원이 됐죠? 그죠? 3년이다 그러면 곱하기 1.1 한 번 더 하면 되겠다. 한 번만 더 해봐요. 곱하기 1.1 하면 133.1원이 되죠? 그죠? 이제 할인할 거예요. 이제 건드리지 마세요. 할인율이 10%면 나누기 1.1이죠? 예, 나누기 1.1 한번 쳐봐요. 나누기 1.1. 자, 수도 그대로 가만 놔둬. 지금 121원 나왔죠? 그쵸? 근데 3년 후에 돈을 할인하기니까 할인을 3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 번 나누기 1.1 한 번 했잖아요. 2번 더 해야 되죠. 근데 저기 공학용 계산기라든지 스마트폰 하신 분들은 그냥 나누기 1.1 하시고 그냥 계산기 갖고 계신 분들은 이퀄만 나머지 2번만 더 쳐보세요. 이퀄만 2번 쳐보세요. 그러면 100원이 나오나요? 안 나온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대부분 학생들 계산기는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할인하는데 그 좋은 계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렇게 공학용 계산기나 막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식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뭐냐 정확하게 수식을 입력하지 않으면 답이 안 흐트러뜨리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일하다가 잘못 이걸 눌러버리면 금액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수식을 집어넣어야지 바뀌게끔 이렇게 돼 있는 계산기고 좀 좋은 계산기들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가진 계산기는 이제 그렇게 그다지 좋은 계산기가 아니잖아요. 뭐 다이소 사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게 오히려 우리 시험 보기엔 좋아요. 시험 볼 때는. 그런 계산기는 그렇게 좋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할인할 때 이꼴만 치면 됩니다. 그렇게. 예. 얼마 전에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5년 후에 1억 원의 돈이 있는데 할인율이 7% 그러니까 0.07이죠. 예? 일대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1억 나누기 1.07을 5번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아까 자기 계산기 보니까 이 꼴만 눌러도 계산기 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나누기 1.07 한 번만 누르고 나머지 4번은 이 꼴만 이렇게 누르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눌러야 돼. 자, 계산해 보세요. 5번. 6번 누르면 시험이 떨어진 거 알죠? 5번 해보세요. 한 7,1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다. 이렇게. 자, 이제 일단 이 가지고 이제 내용을 좀 가볼게요. 좀 이거 치우고. 자, 일단 여기 볼게요. 이제 이런 용어 나와요. 일시불이라는 용어 나와. 그래서 일시불의 수도. 먼저 이제 크게 현재 가치 관련된 계산이 등장합니다. 현재 가치. 다음 두 번째 미래 가치 관련된 계산이 나와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일시불이라는 용어 나와요.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라는 표현이 나오고 다음 연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연금의 현재 가치라는 표현. 연금의 현재 가치.
다음 일시불의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자, 이제 일단은 한번 읽어볼 텐데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여기 보니까 무슨 용어 나왔어요? 일시불, 여기는 연금, 일시불, 연금이라는 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일시불이란 것은 전체 기간 중에 딱 한 번만 발생하는 돈을 일시불이라고 해요. 일시불. 연금이란 것은 매년마다 매월마다 똑같은 금액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연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년 1,000만 원을 10% 이자율로 7년간 은행에 정기 적금을 하고 7년 후에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1,000만 원은 한 번 발생하는 게 아니고 7년 동안 매년마다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뭐죠? 연금. 다음 3억 원이란 돈을 5% 이자율로 우리 은행에 정기 예탁하고 나서 3년 동안 가만 놔두고 나중에 찾으러 가겠다. 그러면 지금 일시에 3억 집어넣고 손 안 대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일시불이다. 그래서 전체 기간 중에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연금. 일시에 한 번만 발생하는 것은 일시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다음 이제 요거 볼 건데요. 2 곱하기 A는 4다. 2 곱하기 A는 4다. 그러면 A가 없다면 이 식은 오류입니다. 오류. A가 없으면 오류예요. 근데 A가 들어가면 가능할 수 있겠죠. 가능할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A를 뭐라 불러주냐면 A가 하는 역할은 좌변의 값을 4와 같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A는 4의 개수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6이면 무슨 개수죠? 6의 개수예요. 만약에 현재 가치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A가 하는 역할은 좌변의 값을 현재 가치와 같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뭐라 불러주냐면 현재 가치 개수 이렇게 불러줍니다. 줄여서 현가 개수 이렇게. 다음에 미래 가치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A가 하는 역할은 미래 가치를 만들기 위한 역할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 개수 또는 내가 개수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개수? 내가 개수. 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현재 가치 물어보면 현가 개수. 미래 가치 물어보면 내가 개수. 다시. 현재 가치 물어보면 무슨 개수요? 현가 개수. 미래 가치 물어보면 내가 개수. 자, 이제 이 틀까지만 먼저 잡고 시읒 할 거예요. 이어서. 근데 틀 잡을 때까지는 뭔 말인지 몰라요. 알아둘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따라서 읽으면 돼. 그리고 나서 틀 다 잡아놓고 하나씩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특징 설명하고 하면 그때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읽으라 그러면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막 읽으세요. 예. 자, 먼저 요거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시작.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자 어떤 돈을 기준으로? 일시불이라는 돈을 기준으로, 일시불이라는 돈을 기준으로. 자, 무슨 가치 알아보는 거죠? 현재 가치. 현재 가치 물어보면 일단은 무슨 개수? 무조건 일단은 현가 개수. 현가 개수. 근데 어떤 돈이 현재 가치 물어보죠? 일시불. 그러면 일시불의 무슨 개수? 일시불의 현가 개수. 이렇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자, 전체 읽으세요. 시작.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어떤 돈을 기준으로? 연금이라는 돈을 기준으로. 예. 자, 무슨 가치 물어보고 있다? 현재 가치. 현재 가치 물어보면 일단 무슨 개수? 무조건 현가 개수. 현가 개수. 근데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연금. 그러면 무슨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 다시. 현재 가치 물어보면 무조건 현가 개수. 연금의 현재 가치 물어보면 그냥 연금의 현가 개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 물어보면 일시불의 현가 개수. 다음. 여기 읽으세요. 시작. 일시불의 미래 가치. 일시불의 미래 가치는 어떤 돈을 기준으로? 일시불이란 돈을 기준으로. 무슨 가치 물어본다? 미래 가치. 미래 가치는 무슨 개수? 미래 가치는 내가 개수. 어떤 돈의 미래 가치? 일시불. 그러면 일시불의 내가 기수를 곱해서 알아본다. 다음. 읽으세요. 시작. 연금의 미래 가치는 어떤 돈을 기준으로?
연금이란 돈을 기준으로. 미래가치 물어보니까 무슨 개수? 내가계수. 내가계수. 그러면 뭐의 미래가치? 연금. 그래서 연금의 내가계수를 곱한다. 이렇게. 다시. 현재가치 물어보면 현가계수, 미래가치 물어보면 내가계수, 일시불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일시불의 무슨 계수, 연금에 대해서 물어보면 연금의 무슨 계수. 다시. 일시불의 현재가치 물어보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 물어보면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현재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미래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내가계수. 다음.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있는데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 시 대출을 끼고 투자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투자 시 얼마를 빌릴 건데 빌리고자 하는 돈에 대해서 갚아야 될 돈도 파악을 해야지 계산을 맞춰놓고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리고자 하는 돈에 대해서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 계산을 해야 돼. 원리금 계산. 자, 이 원리금은 현재 시점에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다면 현재 빌리고자 하는 대출금이 있다. 대출원금이 있다. 대출금이. 거기다가 빌리는 돈에다가 이자율만 곱하면 이자만 돼요. 근데 여기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다음 주에 다시 또 배웁니다. 우리. 예. 다음 주 2교시 때. 빌리는 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은행에 동일하게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리는 돈 곱하기 저당 상수는 뭐다? 원리금이다. 이렇게. 네. 다음. 아마 이제 밑에 은행, 우리은행 가보면요. 거기도 이게 있을 거예요. 뭐 2년에 뭐 1,000만 원 만들기, 뭐 5년에 2,000만 원 만들기, 10년에 1억 만들기 적금 상품이 있을 거예요. 아마 밑에 가보면. 그러면 10년에 1억 만들기 적금 상품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시킨 대로 매달 똑같은 금액 집어넣으면 10년에 얼마 만들어 주겠다. 1억 만들기. 1억 만들어 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되면 됩니까? 했더니 은행에서 그래. 한 달에 또박또박 70만 원씩 되래. 근데 계산해봤어. 70만 원 곱하기 12달 하니까 840이네? 1년에? 근데 840씩 10년이니까 원금 8,400이네? 나머지 1,600 뭐 쳐서? 이자 쳐서 1억 만들어 주겠다. 이거. 그래서 미래 결정된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이자율을 고려했을 때 매기간 적립해야 되는 금액 70만 원 있죠? 그거 구하고자 하는 식이 이제 이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미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충당 적립해야 되는 금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미래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목표치 금액이 있어요. 목표치 금액. 이 목표치 금액에다가 감채 기금계수란 걸 곱하면 자, 10년 후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자율을 고려했을 때 아까 은행에서 매달 똑같이 얼마씩 적립하라고 그랬어. 70만 원씩 적립하라고 그랬죠. 그럼 70만 원씩 계속 집어넣다 보면 나중에 부족한 거 이자 채워서 1억 만들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래 목표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충당 적립해야 되는 금액을 알아볼 때 써먹는 기수가 뭐다? 감채기금 계수다라고 이렇게 일단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 텐데 이 부분은 그대로 안 지우고 살려놓고 이어서 진행을 좀 할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